저는 그날 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2009년 11월 30일, 평양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서웠죠. 정전이 잦은 건 늘 있던 일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거리마다 긴장감이 감돌았고 보이부 본청사 앞에는 검은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공기 자체가 말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 보이부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났죠. 얼마나 맞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다만 온몸이 아팠어요.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았고 한쪽 눈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동지가 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였죠. 그리고 차가운 금속이 제 뒷목에 닿았습니다. 권총이었어요. 토카레프 권총의 차가운 총구였습니다. 그 냉기가 피부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죠. 하나비, 아니, 김민호 동무. 마지막으로 묻겠소. 당신은 누구요? 박철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착함 속에 살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죠. 입술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5년. 제가 평양에서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비라는 암호명으로 살았죠. 김정은 동지 격까지 갔었습니다. 당의 핵심부에 침투했어요. 정보를 빼냈고 남쪽으로 보냈죠. 하지만 모든 게 끝났습니다. 실버폭스의 배신 때문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제 실수였을지도 모릅니다. 대답하시오. 박철수가 권총의 놀이쇠를 당겼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지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귀를 찢는 소리였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서 피가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끝인가? 여기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부산에 계신 어머니. 제가 죽으면 누가 알려드릴까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저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평양 어딘가의 무덤에 묻히겠죠. 이름도 없이 죽여야겠소. 박철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리는 느낌이 뒷목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 고함,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 여러 사람이 뛰어다니는 소리였습니다. 박철수의 손이 잠깐 멈칫했어요. 총구가 제 뒷목에서 조금 떨어졌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박동지,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셔야 합니다. 뭐, 지금 신문 중이야. 화폐 교환입니다. 화폐 교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화폐 교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도 알았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북한에서 화폐 교환이란 곳 재앙을 의미했으니까요. 박철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저를 향해 권총을 겨눴어요. 다시 방아쇠에 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쏘지 않았어요. 위층에서 더 큰 소란이 들렸거든요. 전화벨 소리, 고함, 뛰어다니는 발소리. 완전히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감옥으로 끌고 가시오. 당장. 요원이 제 팔을 붙잡았어요. 강하게 끌어당겼죠.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요원이 저를 질질 끌고 갔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위층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혼란이었어요. 요원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서류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죠. 텔레비전에서는 긴급 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명령에 따라 화폐 교환 조치를 단행한다. 구화폐 100원을 신화폐 1원으로 교환한다. 교환 기간은 12월 6일까지. 교환 한도는 세대당 10만 원으로 한다. 화폐 개혁이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화폐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요원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피해자였죠. 저를 끌고 가던 요원도 자꾸 텔레비전을 돌아봤어요. 손에 힘이 풀려 있었습니다. 감옥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3시였지만 평양 거리에는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장마당 쪽이었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비명 같은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큰일 났어. 돈이 다 휴지가 됐어. 장마당 문 열어. 지금 당장 물건 사야 돼. 내 평생 모은 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비규환이었습니다. 화폐 개혁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이 손에 쥔 돈이 휴지가 되기 전에 무엇이라도 사려고 달려나온 거예요. 제 운명보다 더 급박한 일이 평양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어요.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죠. 어두운 복도를 지나 독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요원이 저를 밀어 넣었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죠. 바닥은 차가운 시멘트였고 한쪽 구석에 양동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갈비뼈 부분을 만져봤죠. 부러진 게 확실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죽을 뻔했다는 게 실감났죠. 뒷목을 만져봤습니다. 총구가 닿았던 자리였어요. 아직도 그 차가움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피부에 작은 자국이 남아 있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창문이 없어서 밖의 상황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렸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고함, 사이렌, 차량 소리. 평양이 술렁이고 있었어요. 화폐 개혁으로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밥그릇을 던져 넣었어요. 바닥에 떨어지며 국물이 튀었죠. 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밥그릇을 들어봤어요. 옥수수밥과 무국이었습니다. 차가웠죠. 하지만 먹어야 했어요. 살아남으려면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감방 밖이 조용해졌어요. 간수들도 어디론가 간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죠. 보통이라면 더 삼엄하게 감시해야 할 텐데. 저는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대고 들어봤어요. 복도 끝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수들이 대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야, 너 돈 얼마나 있어? 한 50만 원? 근데 그게 이제 5천 원이 되는 거잖아. 미친. 나 어제 돼지고기 사려고 모은 돈인데. 돼지고기는 무슨. 이제 그 돈으로 옥수수도 못 사.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간수들도 분노하고 있었어요. 화폐 개혁으로 그들의 재산도 휴지가 됐으니까요. 체제를 지키는 사람들조차 피해자였던 겁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죠. 문이 열렸어요.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2명의 요원이 서 있었죠. 일어나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박철수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따라오시오.
다시 신문실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박철수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권총은 꺼내지 않았죠. 김민호 동무. 박철수가 처음으로 제 진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당신이 남조선 간첩이라는 건 이미 확인됐소. 증거도 충분하고. 침묵했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었죠. 보통이라면 공개 처형이요. 광장에서 총살. 그게 당신의 운명이었소. 박철수가 담배를 꺼냈습니다. 불을 붙였어요. 연기가 피어올랐죠. 그가 천천히 연기를 내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니오. 창밖을 가리켰어요. 희미하게 평양 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거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장마당 쪽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화폐 개혁이 실패하고 있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어. 장마당에서는 폭동이 일어났고 국경에서는 경비원들이 쏴죽는 일까지 벌어졌소. 박철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나도 돈이 날아갔소. 20년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휴지가 됐어. 내 가족도 내 동료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두 피해자라는 말이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눈빛이었죠. 당신을 죽이는 건 쉬운 일이요. 방아쇠만 당기면 돼.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소? 지금 이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박철수가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었죠.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김민호 동무, 당신에게 제안이 있소. 제안?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살고 싶소? 간단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죠. 저는 입술을 적셨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럼 거래를 하지. 당신을 살려주겠소. 대신 조건이 있어. 뒤돌아봤어요.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이 혼란을 이용해서 탈출하시오. 국경을 넘어. 그리고 세상에 알리시오.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민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저를 탈출시켜 주겠다고요? 왜 그러십니까? 박철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담배를 한 모금 빨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나도 이제 지쳤소. 이 체제가, 이 거짓말이, 내 아들이 굶어 죽었소. 고난의 행군 때 7살이었어. 아내도 영양실조로 죽었소. 나는 보이부 요원이었지만 내 가족조차 지킬 수 없었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인간적인 감정이 느껴졌어요. 이번 화폐 개혁으로 확실히 알았소. 이 체제는 인민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모두 도구일 뿐이요. 쓰다가 버려지는. 박철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탁자 위에 놓았죠. 여기 국경 루트가 있소. 회령 쪽으로 가시오. 거기 협조자가 있어. 이름은 정춘아. 이 쪽지를 보여주면 도와줄 거요. 정춘아.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소. 지금 평양은 완전히 아수라장이요. 보이부도 화폐 개혁 대응에 정신없어. 이 혼란을 이용하면 빠져나갈 수 있소. 박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가리켰어요. 12시간 주겠소. 12시간 후면 추격조를 보낼 거요. 공식적으론 당신이 탈출한 걸로 할 테니까. 그 전에 두만강을 건너시오. 저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갈비뼈가 아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왜 절 살려주십니까? 박철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살아서 진실을 전해야 하니까. 누군가는 세상에 알려야 해. 북한 인민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이 체제가 얼마나 썩었는지.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거운 손이었어요. 김민호 동무, 아니 하나비. 살아남으시오. 그리고 우리를 잊지 마시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간수들도 없었죠. 박철수가 일부러 비워놓은 겁니다.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평양 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장마당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보안원들은 그들을 막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저는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얼굴을 모자로 가렸어요. 회령으로 가는 기차역으로 향했죠. 역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내 평생 모은 돈이 다 날아갔어. 이게 나라냐? 이게 김정은이 뭐라는 거야?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최고 지도자를 비난하는 목소리. 체제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눈빛에서 분노와 절망이 보였죠. 기차에 올랐습니다. 10,000원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몸을 숨겼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어요. 평양이 멀어졌습니다. 5년을 살았던 도시, 하나비로 살았던 그곳. 회령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두만강이 가까웠죠. 정춘하를 찾아야 했습니다.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갔어요. 낡은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여자였어요. 누구시오? 박철수 동지가 보냈습니다. 쪽지를 보여줬어요. 정춘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죠. 빨리 들어오시오. 집안은 따뜻했습니다. 정춘하가 밥을 줬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였죠. 따뜻한 밥과 국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강을 건너야 하오. 달이 없는 밤이니 기회여. 정춘하가 두꺼운 옷을 건넸습니다. 장갑도 줬어요. 조심하시오. 강은 얼어있지만 곳곳에 금이 가 있소. 잘못하면 빠져 죽소. 밤이 됐습니다. 정춘하를 따라 강가로 갔어요. 어둠 속에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음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달빛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요. 저쪽까지만 가면 돼요. 정춘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살아남으시오. 그리고 세상에 알리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음 위로 발을 내디뎠어요. 차가웠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었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정춘하가 서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북한이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중간쯤 갔을 때였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밑에 금이 번져나갔죠.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얼음 밑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돌아볼 수 없었어요. 앞만 봤습니다. 중국 쪽 불빛만 봤죠. 얼음이 계속 갈라졌습니다. 발이 빠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숨이 차올랐어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죠. 살았어요. 살아남은 겁니다.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너머로 북한의 어둠이 보였습니다. 평양의 그림자, 제가 5년을 살았던 그곳, 박철수 동지가 있는 곳, 정춘하 동지가 있는 곳,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
지금 저는 서울에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죠. 국정원 탈북자 정착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북한 인권 증언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도 갔었죠. 가끔 생각합니다. 박철수 동지는 어떻게 됐을까? 저를 탈출시킨 게 발각됐을까? 살아계실까? 정춘하 동지는 무사할까?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키고 있어요. 살아남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평양의 그림자를, 그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책임이니까요.